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사탐데이 강서윤의 사탐데이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고3 3월 생활과 윤리 어려웠던 문제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5번입니다. 첫 장부터 만만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우선 제시문부터 함께 살펴보면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와 배치된다. 칸트고요. 인간의 많은 활동들은 인간과 대지의 생명적 상호작용이다. 대지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정복자에서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 1 정도로 변화시킨다 라고 주장했던 레오폴드고요. 마지막 줄, 나무는 고유의 선을 지니므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라고 했던 테일러죠. 이때 고유의 선이란 각 생명체의 생존이라던가 성장이라던가 번식이라던가 발전 등을 뜻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의도했든 의도했지 않든 간에 이러한 각자만의 좋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각자만의 삶의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뜻이었죠. 갑을병을 살펴보았으니 보기부터 바로 넘어가서요. 기억 A. 도덕적 지위가 없는 존재라도 인간의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우선 의무라는 단어를 보니 칸트를 안 볼 수가 없겠어요. 기억이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A인 OXX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우선 칸트가 맞는 말인지 아닌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선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자였죠.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을 제외한 다른 존재들은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그러한 동물과 같은 이성을 지니지 않은 인간이 아닌 존재들에게 인간이 간접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칸트 O입니다.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명시해 놓지 않고 동물들도 인간의 의무의 대상이다. 이게 O인지 X인지 관해서 O다라고 정답을 골라야 하는 문제들이 작년에도 선지에 많이 나왔어요. 올해도 3월부터 벌써 나왔네요. 인간은 동물에게 간접적 의무를 집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아무렇지 않게 살해하는 사람들은 인간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해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에요. 사이코패스들의 첫 살인이 바로 인간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사이코패스들은 길가의 길고양이들 혹은 토끼들, 자기보다 약한 동물들을 먼저 죽이고 그 다음 아기, 그 다음 노인 여자, 그 다음 성인들까지도 죽인다고 했습니다. 동물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간접적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의무인데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인간도 그렇게 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에 대한 간접적 의무를 져요. 그래서 O인데 나머지 친구들이 그럼 둘 다 XX여야 되는데 우선 테일러가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생명중심주의자였죠. 그래서 이런 개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테일러부터 살펴보면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들에 대한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죠.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들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선 생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은 고유의 선을 가지고 있고요. 개미는 개미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나비는 나비대로 각자만의 생존 방식이 있죠. 그리고 번식 방법도 다 다르죠. 이러한 고유의 선을 지니고 있어요. 그 점에서 모든 생명체들은 도덕적 지위를 가집니다. 대신 테일러는 이러한 생명 개체들에 대한 고유의 선을 인정한 학자예요. 그래서 이 도덕적 지위에 대해서 생명 공동체는 테일러에게는 도덕적 지위가 없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생명이 없는 물이나 강이나 바다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오염시켜도 된다라고 했을까요? 아니겠죠. 테일러가 제시했던 불침해, 불간섭, 성실, 보상 등의 의무는 도덕적 지위가 없는 생명 공동체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다나 강을 인간이 함부로 오염시킨다면 그 안에서 생명 개체들이 고유의 선을 펼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테일러 입장에서는 테일러는 생명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는 고유의 선을 지니고 있는 각 개체들에게만 도덕적 지위를 인정했으나 이들이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는 도덕적 지위는 없을지언정 인간은 그에 대한 불침해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이 함부로 강이나 바다나 산을 훼손하지 않고 침해하지 않아야지 그 안에서 각 생명 개체들이 고유의 선을 펼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왜냐? 테일러가 O이기 때문입니다. 테일러가 도덕적 지위가 없는 생명 공동체도 인간의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넘어가서요. 생명이 있는 존재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까 칸트도 인간 중심자고 인간은 일단 생명이 있죠. 테일러도 고유의 선을 지닌 생명 중심주의자라고 했어요. 그럼 남은 레오폴드는 이런 생명이 있는 존재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대지 전체, 무생물에게까지 도덕적 지위를 줘야 된다라고 주장했죠. 이러한 생명이 없는 존재, 무생물, 돌이나 모래 등등등 혹은 이 생명 공동체, 대지 전체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건 이 셋 중에서는 레오폴드밖에 없는 게 맞죠. 그래서 니은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B는 을만의 입장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C로 넘어가서요. 이성의 유무를 근거로 감각 있는 개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우선 칸트는 당연히 X겠죠. 왜냐하면 인간 중심주의자인 칸트가 인간을 그렇게나 존엄한 존재로 봤던 이유가 이성이잖아요. 그래서 칸트는 이성의 유무를 근거로 도덕적 고려 대상을 봐야 된다라고 했으니 제외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성을 근거로 이성이 없는 애들은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성이 있다면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넣고 이렇게 봤겠죠. 그래서 칸트는 틀렸어요. 이성의 유무를 근거로 이성이 있고 없고 이러한 이성의 유무를 근거로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혹은 제외하지 않고 라고 했으니까 우선 칸트는 틀렸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어때요? 이성이 기준이 아니었죠. 레오폴드는 이 대지 전체, 무생물들까지 포함한 이 대지 전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봤고 테일러 또한 이성이 문제가 아니라 각 생명체들은 고유의 선을 가지고 있다. 모든 생명체들이 다 생존, 성장, 번식, 발전 안 하는 생명체들이 없죠. 그래서 이 모든 생명체들은 이러한 고유의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봤어요. 즉 이성이 아닌 고유의 선, 즉 생명이 기준이었죠. 그래서 레오폴드도 이성이 기준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테일러도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정답이에요. C는 레오폴드와 테일러만의 입장이었죠. 리을 넘어가서요. 인간이 수단으로 대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게 수단과 목적이 나온 걸 보아하니 칸트를 약간 저격한 지문이에요. 근데 이 관련된 지문이 작년에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3월에 바로 튀어나왔으니 한번 연습을 해보면 우선 칸트는 도덕적 주체를 인간으로 봤죠. 그리고 수단이나 목적과 관련한 정언명령에서 칸트는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도 대우하라고 했어요.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고 했어요. 동시에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수단 혹은 목적으로 대할 수 있다고 쳤을 때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건 안 돼요. 그리고 수단으로는 대우하지 않고 목적으로는 대우하는 거 돼요. 그런데 수단으로도 대우하고 동시에 목적으로도 대우하는 거 된다는 뜻이에요. 가령 인터넷을 굉장히 잘 다루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인터넷 같은 걸 전혀 못 다뤄요. 이 21세기에 조금 뒤떨어지는 인간인 것 같은데 전혀 잘 못 다룹니다.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이거 완전 못해.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수리 기사님을 불러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수단으로 이용한 거잖아요. 인터넷 기사님을. 우리 집 인터넷 고쳐달라고. 그런데 그럴 때일지라도 이렇게 내가 어쩔 수 없이 타인을 수단으로 이용할 때일지라도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며 너무 감사하다. 물론 너 내가 돈 줬으니까 당연히 똑바로 고쳐야지 라고 하는 건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사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러 나가서 놀기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 인터넷을 고쳐주시러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한다면 그 인터넷 기사님을 수단으로도 대우하는 거지만 동시에 목적으로도 대우하는 거죠. 모든 인간들을 우리는 이렇게 대해야 돼요. 설령 내가 타인을 수단으로 대우해야 될지라도 어머니, 아버지, 그쵸? 내가 분명히 엄마, 아빠의 케어가 없으면 청소년들은 살아갈 수 없죠. 그리고 선생님 생기부 내가 수시러라면 솔직히 선생님 생기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똑바로 안 쓰고 난리야 이렇게 짜증내고 화내기보다는 선생님이면 이거 당연히 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선생님 제가 진짜 이 대학 너무 가고 싶고 이과가 너무 가고 싶어서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좀 기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선생님을 내 대학 가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한 거지만 목적으로도 이용한 거겠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선생님의 그런 생기부 기재 내용이 필요하다면 수단으로도 이용하고 목적으로도 이용해 보는 건 어떨지 현직 선생님으로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봅니다. 그러한 태도를. 그래서 우선 이거는 칸트가 틀렸죠. D는 갑을병 3명이 다 오여야 되는데 우선 칸트에서 틀렸어요. 그래서 리을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같은 인간을 수단으로도 대할 수 있어요. 인간도 포함이에요. 다른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할 수 있어요. 그 인간이 도덕적 주체가 되잖아요. 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을이 틀린 거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6번 넘어가서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고 많은 고3 친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주제예요. 성과 사랑의 윤리죠. 개인적으로 저만 좋아하나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주제고 이 내용을 되게 많이 써먹었어요. 약간 그런 뭐랄까 좀 가볍게 이제 노는 그런 자리들? 왜 가볍게 미팅을 하고 그런 자리들에서는 여러분들 한번 써먹어 보세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미팅이나 이런 자리에서 써먹어도 되게 논의해봄직해요. 되게 다들 흥미로워 하더라고요. 이게 막 1대1 소개팅 자리에선 당연히 이런 말을 하면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데 약간 여러 명이서 있을 때 남녀가 섞여 있을 때 분위기 띄우는 용으로 여러분들 대학 가고 나서 한번 주제로 띄워보세요. 이게 나름 재밌습니다. 미팅 자리에서 남자들이 은근히 당황해하면서도 흥미로워해요. 이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좀 잘 먹히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애프터는 안 올 수도 있어요. 이 주제를 쓴다고 애프터가 온다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띄우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됩니다. 자, 우선 답부터 살펴보면요. 자율성 존중의 원리와 해약 금지의 원리를 준수한다면 그 성적 관계가 사랑이 있든 없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도덕적으로 정당하대요. 자유주의죠. 우선 기역, 니은, 선지부터 함께 살펴보면 자유주의는 성적 관계를 정당화하는 기본 원리들이 준수되면 쾌락, 즐거움을 목적으로 한 성적 관계가 허용된다고 봤죠. 상호간에 동의만 있다면 성관계가 그럼 남녀가 즐겁고 쾌락을 느끼려고 하는 거지 딴 게 뭐가 있냐. 즐거움을 목적으로 상호간에 동의만 있다면 성관계를 허용하는 게 자유주의였고요.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던져보세요. 굉장히 흥미로워합니다. 너네는 무슨 주의자니? 이러면서 그래서 그 농담으로든 진담으로든 난 자유주의 이러면 다들 눈이 휘둥그레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약간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난 중도주의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저는 유쾌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이게 뭐 어차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쌓으려고 미팅을 하고 그런 거니까 이제 거기서 이런 성과 사랑의 윤리들에 관한 주제를 한번 던져보세요. 여튼 자유주의자들은 쾌락을 목적으로 한 성적 관계가 동의만 있다면 상호간에 동의만 있다면 허용된다라고 봤고요. 니은 사랑이 없는 성적 관계도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그쵸? 사랑이 없어도 상호간에 동의만 있다면 우리가 오늘의 나의 쾌락을 위하여 오늘 하룻밤의 즐거움을 위하여 나 오늘 이 사람 처음 봤고 방금 눈만 맞았는데 외적인 스타일? 나쁘지 않아. 괜찮아. 좀 약간 딱 봤을 때 얘랑 하면 되게 즐거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얼마든지. 그리고 다음날 안 보는 관계라도 상관없다. 라고 본 게 자유주의자고요. 자, 그럼 나는 무슨 주의자냐 하면 나는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만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라고 본 보수주의죠. 그럼 보수주의자들은 성적 관계로 추구하는 바가 출산과 양육이므로 성적 관계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출산과 양육이 목적이라고 방금 말했죠. 그러면 목적적 가치가 아니라 수단이 되겠죠. 성관계는 보수주의자들에게 성관계는 부부간의 출산과 양육을 위한 수단적인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아니라 수단적 가치이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부부간의 성적 관계는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봤겠죠. 부부관계여야지만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봤으니까요. 미음 넘어가서요. 성적 관계는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둘 다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봤죠. 왜냐하면 자유주의자마저도 즐거움을 위했든 뭘 했든 간에 상호간에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요. 그 동의에는 그로부터 내가 오늘 밤 쾌락을 위해서 한 행동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불상사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렇게 나의 행위로 인해서 임신이 되고 이런 것에도 동의를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관계로 인한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주의자라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일례로 또 연예계 핫이슈 중에 하나였던 정우성 씨와 이 문가비 씨의 그쵸? 이번에 정우성이 뭐라고 답변을 했나요? 문가비의 자식이 내 자식이 맞다. 그러나 문가비와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다. 연인 관계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남편이 될 순 없다. 그렇지만 그 자녀가 나의 아이이기 때문에 양육 책임은 다하겠다. 라고 했죠. 대표적인 자유주의 사례였죠. 여튼 정답은 3번이었고요. 9번 넘어가서요. 동서양 사상들의 직업과 관련된 파트인데요. 갑부터 살펴보면요. 신이 모든 사람이 모든 행위에서 각각 자신의 소명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한대요. 신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직업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업이 있다 보면 인생을 방탕하게 살지 않게 된다. 왜? 이 직업은 신의 명령, 신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나태한 자세로 이 직업에 임한다거나 혹은 방탕하게 살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음날 일정이 있으면은 전날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싶다거나 늦게까지 휴대폰 만지고 놀고 싶다가도 다음날 시험이 있고 학교에 가야 된다면 그러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업이 있다면 방탕하게 살지 않게 되기도 하고 그것은 신의 명령이다라고 한 칼뱅이죠. 직업 소명설이었는데 우선 1, 2번부터 함께 살펴보면 직업은 원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에요. 직업은 수단이 아니에요. 직업은 그냥 신의 명령, 신의 부르심 그 자체예요. 그래서 2번 넘어가면 각자의 직업 노동은 신의 부름, 이 노동, 직업이라는 것은 신의 부르심, 신의 명령이고 각자마다 신에게 명령받은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1번에 직업은 우리가 직업을 잘 행했다고 해서 인간이 지닌 원죄로부터 구원받을 순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직업은 감히 신이 명령했는데 그걸 어길 순 없잖아요. 신의 명령을 따르는 건 당연한 거. 그건 당연한 거고 플러스 알파로 원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을 믿고 기도하고 신을 따르고 이러한 행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종교는 없으나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되게 같이 교회 가기를 원하죠. 본인과 같이. 왜냐하면 직업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원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고 같이 교회에 함께 가서 기도하고 해야지 천국에 간다. 이런 말을 보통 많이들 하죠.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수단이 아닙니다. 그냥 직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감히 신의 명령에 응하지 않을 순 없잖아요. 그런 거고 1, 2번 살펴봤으니 을을 살펴보면 동양사상과 같아요. 성은 인간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기준이나 한계가 없으면 사람들은 서로 다투게 된다. 인간은 타고나기를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과 한계를 명확하게 나눠놓지 않으면 서로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순자죠.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런 이기적인 욕망을 좀 컨트롤하고 한계를 두기 위해서 예의를 제정했다. 그래서 순자가 성악설을 주장했음에도 유교 사상가로 분류되는 이유는 이 인의 예지를
강조했기 때문이었어요. 3번 살펴보면 타고난 본성을 함양하면 안 되고 이 본성을 극복하고 변화시켜야겠죠. 왜냐면 이 이기적인 본성을 우리가 그대로 놔두면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나잖아요. 타고나기를 예의 있게 타고나는 애들은 없죠. 오히려 이제 애기들 보면은 부모님이 명확한 한계를 지정해 놓지 않으면 이게 공공장소인지 아니면 자기 집 안방인지 막 뛰어다니고 울고 난리가 나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오죽하면 그래서 노키즈존들이 생겨나서 이게 되게 한때 이 사회적인 뜨거운 이슈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 어린 아이들의 입장을 아예 제한하는 거는 그게 맞나? vs 애초에 좀 잘 컨트롤 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애기들은 타고나기를 예의 있게 태어나진 않는다. 이기적으로 지 울고 싶으면 울고 지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되고 뛰어다니고 싶을 때 뛰어다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이기적인 존재인데 어른들이 이 예의 범절을 나눠놔야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 싸우지도 않는다 라고 순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성을 함양하면 안 돼요. 더 싸워요. 애기들에게 아무런 제지하지 않고 그저 뛰어다니고 놀게 해보세요. 힘센 애들이 아예 다른 애들 걸 다 약탈한다거나 아니면은 지 멋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뛰어다니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타고난 본성은 우리가 오히려 극복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인의 예지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순자가 말했고요. 4번은요. 백성의 직분에 차이를 두어야만 천하가 태평해진다고 봤어요. 질서유지죠. 질서유지. 아까 본문에 있던 이 기준과 한계도 이 질서유지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백성들 사이에 구분이 필요하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라는 직분, 차이가 있고 명확히 그들이 질서 유지에 조금 엄격히 해야지만 그 금쪽이들이라고 하죠, 요즘. 근데 이게 남의 집 자식들, 이런 초등학생들 모두에게 금쪽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중고등학교에만 있어가지고 그래도 애들이 청소년이 돼서 와서 사실은 그렇게 TV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사례들은 아직은 못 보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금쪽이라고 좀 불러서 초등학생들에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가령 그런 TV에 나오는 금쪽이들처럼 이런 친구들을 컨트롤 하려면 어느 정도 이 직분에 차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공무원들도 음주운전 같은 거 하면 바로 스트라이크, 이 직위 해지가 됩니다. 이러한 계급이 있고 공무원들도 급수가 있잖아요. 급수가 있고 만약에 어떠한 법을 어겼다? 그러면 원 스트라이크제로 아웃 이런다면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최소한 좀 덜 하겠죠. 그러면 천하가 태평해질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백성들 간의 구분을 둬서 도덕성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이렇게 직분의 차이를 두고 도덕성을 잘 지킨 사람은 좀 이렇게 우쭈쭈 해주고 그런 게 있다면 천하가 좀 더 태평해지고 이기적인 인간들도 그래야지 도덕성을 지키려고 하겠죠. 애초에 자신의 이익을 좋아하는 인간들인데 그러한 베네핏도 없다면 지키지 않겠죠, 도덕을. 순자는 그런 식으로 말한 거고요. 5번은요. 갑과 을 둘 다 직업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을 경제적 안정의 실현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칼뱅은 직업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을 종교적인 부분으로 봤겠죠. 직업 생활의 궁극적 목적을 신의 부르심 혹은 이 신과 관련된 종교적인 쪽으로 많이 봤을 테고요. 순자도 경제적 안정이 아니라 도덕성 실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10번으로 넘어가서요. 영원한 평화는 영구평화 이야기가 나왔네요. 평화연맹이라는 특수한 종류의 연맹이 필요하더라. 칸트의 영구평화론이고요. 그럼 1, 2번부터 함께 살펴보면 평화를 위해 국가의 사법권을 평화연맹에 일임하는 건 아니에요. 우선 칸트는 주권 국가를 인정합니다. 각 국가들의 공화정, 법에 따른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걸 강조해요. 근데 평화연맹에 일임을 한다는 건 그냥 뭔가 하나의 국가로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각 국가들이 주권 국가로서 각 주권은 각 나라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법권도 각 국가들에게 있겠죠. 평화연맹은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상호 간의 계약을 잘 지키는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관리해주는 연맹인 거예요. 각 국가의 사법권을 하나의 이런 평화연맹에 싹 다 넘긴다는 거는
그 주권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임하는 건 아니고요. 2번, 침략에 대한 자국의 방어수단에 제한을 두어야 된다고 보겠죠. 왜냐하면 방어랍시고 엄청나게 많은 핵을 막 개발하고 이게 우리 방어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칸트는 우선 이런 상비군 같은 것들도요. 점차적으로 좀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지식인의 상비군 쳐보면요. 이 군대에 이제 가야 되는 20대 청년들이 지금 칸트도 평화연맹 영구평화 이야기하면서 상비군을 점차적으로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고 봤는데 나 군대 왜 가야 되냐 이런 글을 올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할 따름이고요. 이런 혈기왕성한 청춘 때 1년 넘는 세월 동안 군대 또 가가지고 그쵸?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폐지해야 된다라고까지 봤기 때문에 방어수단에도 제한을 두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거는 엄연히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 4번, 5번 보기 위해서 을은요. 누가 나올지 조금 예상은 되죠. 사실은 국제정치에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이거를 이 내용에 정말 트럼프가 마침 이러한 정말 잘 실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트럼프가 ESTP죠. MBTI가 정말 현실주의적으로 그쵸, 모겐소의 현실주의인데요.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느닷없이 지금 관세 25% 때린다 해서 난리가 났죠. 전 세계 국가들이 막 캐나다 국가들도 뭐 어떻게 대응한다 하고 EU도 난리가 나가지고 유럽연합도 자기들은 이렇게 대응할 거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모종의 또 국내 정치의 이유로 대응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큰데요. 트럼프가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 이거를 이렇게 잘 실현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 관련한 거였나요? 거기서 트럼프가 갑자기 표를 뒤집어서 미국 없는 미국 팀 vs 미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한 팀이 됐나? 여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미국이랑 러시아가 한 팀으로 있는 걸 다 본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엄청 놀라워했는데요. 아마 국제 냉전 이후로 처음이라는 그런 카더라가 있는데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어요. 미국 없는 미국 팀. 미국이 갑자기 뒤집었죠. 절로 갔어요. 그래서 여튼 결국 중요한 건 이해관계다. 자국의 이익이죠. 영원한 평화까지는 힘들겠지만 세력균형 정도를 이루면 영원한 평화는 아니더라도 일시적인 평화쯤은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한 굉장히 현실주의자인 모겐소라는 학자였고요. 3번으로 다시 보면요. 국제사회에서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단일한 게 아니에요.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짱 먹는 팀 하나, 그러니까 미국처럼 vs 나머지 팀들이 이렇게 연합하는 방법이 있고요. 각자마다 자국의 힘을 엄청 키우는 방법도 있고요. 굉장히 방법은 많아요. 세력균형을 하기 위한. 아니면 진짜 아예 한 국가에 몰빵을 해서 그 국가가 좀 세계적인 모든 것에 좀 간섭을 하고 짱먹게 한다던가 방법은 많아요. 세력균형이 평화를 위한 거의 단일한 수단은 맞는데 그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4번 국익은 국제법이 지닌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이다. 국가의 이익, 이해관계가 국제법이 가지고 있는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이다. 맞죠? 이것도 트럼프가 굉장히 좋은 예시를 여러분들에게 주고 갔어요. 느닷없는 관세 25%라던가 지금 가자지구라고 해서 가자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국제법에서 벗어난다고 말이 굉장히 많아요. 트럼프가 거기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다 꺼지라 그래. 다 나가라. 우리 미국이 여기를 휴양지로 개발하겠다. 라고 한 거예요. 이 국제법상 강제적으로 이렇게 인구 이동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나 여기 가자지구 여기 미국이 휴양지로 개발하고 싶다. 지중해 여기 휴양지로 개발하면 너무 괜찮을 것 같다. 팔레스타인인들 다 꺼져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지금 또 이 국제법상 위반이다 해서 말이 굉장히 많은데 대단한 할아버지죠. 하여튼 그런 친구고요. 그리고 뭐 한미 FTA 협정도 원래는 이 관세와 관련한 게 나름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건데 트럼프가 또 관세를 때리면서 이게 무효화된 거냐 아니냐 지금 그것도 말이 많고요. 여튼 이 세계가 시끌시끌합니다. 그 할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트럼프의 근거는 항상 명확하죠. 미국,
우리 자국의 이익이라고 해서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이런 국익이 국제법의 구속력을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 이 현실주의자, 지극한 현실주의자 앞에서 그게 가능하더라 라는 거고요. 5번,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입법기구가 존재해야 된다고 하지 않겠죠. 특히 모겐소가 절대 안 된다라고 하겠죠. 제일 최고는 우리 자국의 이익이고 자국의 이익, 국익을 위해서 서로 이해관계를 맞춰야지 그거를 넘어서는, 국가를 넘어서는 어떠한 입법기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겠죠. 제일 중요한 건 자국, 국가의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넘어가서요. 종교적 인간과 관련한 엘리아드 문제가 3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왜 3점일까? 한번 살펴보면 우선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공간이 성현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의 우주적 환경으로부터 질적으로 분리된다. 성스러운 공간과 그냥 일상적인 공간이 분리된다라고 했어요. 비균질성이죠. 그리고 다음 문장 넘어가서요. 반면 비종교적인 인간은 그런 신성성을 부인하고 그런 종교적인 전제를 배제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종교적 인간의 공간 경험에서도 종교적 흔적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다. 왜냐? 이 비종교적 인간마저도 종교적 인간의 자식들이고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DNA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살펴보면 1번, 종교적 인간은 자연 그 자체를 성스러운 초월자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자연은 성스러운 존재인 초월자가 드러난 공간이지 그것이 곧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물 떠다가 산신령한테 빌고 막 그런 옛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산 자체가 신이 아니고요. 이 산이라는 존재는 종교적 존재가 드러난 공간이지 그 산 자체가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종교적 인간과 비종교적 인간이 추구하는 공간 경험은 다르겠죠. 왜냐하면 종교적 인간은 나누잖아요. 질적으로 성스러운 곳과 아닌 곳. 근데 비종교적 인간은 나누지 않잖아요. 그래서 같지 않고요. 3번, 종교적 인간에게 성스러운 공간은 그 주변과 질적 차이가 있죠. 다르다고 했잖아요. 질적으로 분리됩니다. 4번, 비종교적 인간은 생활 공간에서 성스러움을 체험하고자 힘쓰지 않고 그런 게 어딨어. 나 신 안 믿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면서 배제하려고 한다 라고 했어요. 5번, 비종교적 인간은 일상적 삶에서 종교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정답이죠. 맨 마지막. 완전히 제거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DNA에 이미 새겨진 게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에 가면 그 아련해지는 기분, 고향에 간다거나 혹은 첫사랑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라거나. 저도 이제 의미 있게 초반에 데이트를 했던 곳은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저는 서울숲에 어떤 옷을 입고 갔는지도 기억에 나는데요. 거기서 이제 사귀고 첫 데이트를 갔던 서울숲만 가면 되게 마음이 아련해져요. 저도 딱히 신을 믿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장소가 성스러운 공간으로 저에게 남아서 기억되는 거죠. 그래서 비종교적인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일상적인 삶에서 아련해지고 그 성스러워지는 그 느낌, 그거는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5번, 6번, 9번, 10번, 11번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탐은 강서윤.